안녕하세요. 책 아저씨 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머니 트렌드 2024입니다. 부제는 57가지 키워드로 전망하는 대한민국 돈의 흐름입니다. 저자는 김도윤님 외에 7분이신데요. 간략히 소개를 하자면 김도윤님은 자기계발 분야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고 구독자 183만 명의 유튜브 채널 김작가TV를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정태익님은 13년간 30채가 넘는 부동산에 투자하며 얻은 지식을 유튜브 부익남TV를 통해 108만 구독자와 함께 공유를 하고 계신 분이고요. 김용섭님은 트렌드 분석가이시고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SK, LG 등 대기업 및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에서 수천 회의 강연과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하셨던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김현주님은 더 퍼블릭 자산운용 공동창업자 겸 대표이사로 일하고 계시고 부자들은 이런 주식을 삽니다. 에이블 등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전영수님은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이자 인구 통계와 세대 분석을 통해 사회 변화를 연구하는 경제학자이십니다. 최상묵님은 하나증권 건설 부동산 애널리스트를 거쳐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로 일하고 계십니다. 최재붕님은 성균관대학교 부총장이자 국내 최고의 4차 산업혁명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홍춘욱님은 1993년 한국금융연구원을 시작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운용팀장, KB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을 거쳐 현재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이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출판사는 북모먼트 2023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채 석 달이 남지 않은 다가올 2024년 경제 전반을 비롯해서 주식, 부동산, 테크, 인구, 문화 트렌드 등의 분야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로 일컬어지는 8인의 전망을 총 57가지 키워드로 엮어서 펼쳐낸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2024년 돈의 흐름을 정리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기존의 재테크와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투자자는 물론이고 일상에서도 돈이 될 만한 아이템을 찾는 사업자, 콘텐츠 크리에이터, 마케터 등에 이르기까지 분야를 막론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 주제는 2024 경제의 그린라이트가 켜지다입니다. 2024년에는 경기 회복의 서막을 알리는 해가 될 거라는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큰 이슈가 2가지가 있는데 국외 이슈는 미국 대선이고요. 국내 이슈는 총선이죠. 이 2개의 이슈가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장의 주제는 불확실한 주식시장 속 돈은 흐른다입니다. 여기서는 2024년 주식시장 전체의 흐름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대세 산업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주식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킬 산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를 하고 있고요. 3장 주제는 부동산의 위기를 새로운 적기로 만들다입니다. 여기서는 2024년 부동산 전망과 더불어 새롭게 부상하는 지역, 즉 핫플레이스가 어디가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 주제는 일상의 디테일에서 돈이 보인다입니다. 여기서는 돈이 흐르고 또 집중되는 곳, 바로 의식주에 대한 담론을 담고 있습니다. 특이한 팁 하나는 중고 자동차 시장이 부상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5장 주제는 테크의 파도에서 기회를 잡아라입니다. 우리나라의 향후 먹거리를 책임질 3대장, 즉 반도체, 전기차, 인공지능에 대한 전망과 디지털 문명 시대를 이끌어갈 잘파 세대, 즉 G세대와 알파 세대의 통칭을 잘파라고 하는데 이 잘파 세대의 부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장 주제는 신노년 세대 반전을 일으키다입니다. 여기서는
베이브 부머 세대 약 1700만 명의 은퇴자가 불러올 파급 효과와 더불어 그들이 생성할 시장을 예측하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끝으로 7장의 주제는 돈이 사람과 사회를 만든다입니다. 어느덧 MZ세대의 의식 깊이 자리잡은 물질 만능주의와 그로 인해 생겨난 어두운 그림자들, 즉 허세와 과시욕, 결혼 기피 현상, 묻지마 범죄 등 여러 사회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책 본문에는 2024년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은 2024년이지만 누구에게는 기회의 한 해가 되고 누구에게는 위기의 한 해가 되는데 그것을 가르는 척도는 다름 아닌 배움과 알매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4년에는 구독자 여러분 모두가 더 풍족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중금리 시대가 온다. 2024년에는 고금리 시대가 끝나고 중금리 시대가 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나 미국 등 주요 국가의 물가 상승 압력이 점차 완화되고 있어 이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중단될 것이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두 가지 구조적 요인이 금리 수준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구조적 요인은 글로벌 노령화이다. 돈이 많은 선진국 노인이 늘어나 경제 전체적으로 자금 공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총 요소 생산성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에서 바이오, AI로 이어지는 강력한 혁신이 제품 생산 단가를 떨어뜨리고 이것이 다시 물가 압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예전처럼 제로금리로 돌아갈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노라고 답해야 할 것 같다. 무엇보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정학의 시대가 다시 열렸기 때문이다. 지리적인 위치 관계가 정치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때문에 사람들은 신뢰하기 어려운 나라와 더 이상 장기적인 거래 관계를 맺지 않으려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거대한 산업 집적지가 해체될 수 있다. 산업 집적지를 뜻하는 클러스터는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 외에도 연구 개발을 하는 연구소, 대학을 비롯하여 각종 지원을 담당하는 벤처 캐피털까지 기업과 기관이 한데 모여 있다. 이 클러스터 해체가 가져올 비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중물가 중금리 시대가 2-3년간 펼쳐질 것으로 예상한다. 참고로 중금리가 왔다는 건 골디락스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과 같다. 골디락스란 가장 이상적인 상태이자 좋은 시기라는 뜻이다. 인플레가 2-3%대를 유지하고 경제가 성장하면 국가 부채에 대한 공포심이 완화된다. 투자에 대한 대안도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중금리 시대는 잔잔하게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다. 2020년처럼 V자 변동으로 확연하게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에 주목하라. 한국 경제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우리는 2024년 미국 대선에 주목해야 한다. 만일 트럼프가 승리한다고 가정하고 앞으로의 정책을 예상해 본다면 첫 번째,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리쇼어링, 즉 생산비와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미국 내에서는 제조업의 회귀를 촉진하는 다양한 법안 등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환경 정책은 점차 후퇴하는 게 불가피할 것이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싱크탱크는 지난 오바마 행정부의 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이 10년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6%포인트나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물론 이들의 주장이 그대로 차기 정부에 반영될지 그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환경정책이 그대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세 번째, 대중 정책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 기업인 틱톡이나 공자학원, 각종 프로젝트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추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보복까지도 검토될 수 있다. 중국으로 쓴맛을 볼 수도 있지만 이는 한국 입장에선 기회이자 도전이 되는 청신호이다. 한국의 대중교육 비중이 높다 보니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대중정책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대신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리쇼어링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더욱 강화되는 것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할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이 다시 승리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기존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리쇼어링과 환경정책 그리고 투자 등이 있다. 다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적대적인 대중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2024년에는 미국 대선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총선을 치른다. 미국 정세보다 더 관심을 모아야 한다.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중이기에 총선은 매우 중요한 이벤트다. 다만 정치제도 면에서의 중요성에 비해 경제적인 면에서는 직접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경제의 중요 부분은 앞서 말했듯 수출과 부동산인데 수출에 미치는 총선의 영향은 거의 없다. 결국 제도적 측면인 부동산 관련 규제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이는 총선 전후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이슈로 보인다.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부분의 세금은 결국 국회의 소관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취했지만 세제와 관련된 부분은 거의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총선 결과는 부동산 시장에서 사람들의 투자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변수로 판단된다. 조심스럽게 예측해보자면 여당이 우세할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규제들을 완화시키는 기조로 갈 것이고 야당이 우세할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규제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 주식시장 예측. 2024년 주식시장의 변화를 예상해본다면 첫 번째는 강세장의 확인일 것이다. 2023년 상반기가 경기 침체를 선반영한 강세장의 초입이었다고 가정하면 2023년 하반기와 2024년은 본격적인 경기 확장 국면과 강세장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한국의 통계청이 경기 순환주기 분석을 시작한 이래 그 주기는 평균 52개월 정도였다. 4년 정도다. 보통 확장 국면이 완만하고 긴 반면 수축 국면은 가파르고 짧다는 점을 감안하면 확장기는 적어도 2년 이상이 되므로 당분간 안심해도 좋을 것이다. 두 번째는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의 변화일 것이다. 강세장의 초입에서는 대형주, 수출주 등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생각하는 기업이나 경기에 선행하는 상품을 다루는 기업들이 초과 성과를 보이고 나아가 쏠림 현상까지 보인다고 이야기했는데 더 확실하고 더 안전할 때 투자하고자 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기업에도 온기가 전달될 것이다. 경기가 좋아지면 내수 기업이나 중소, 중견기업도 돈 벌기가 쉬워지기도 한다. 먼저 주가가 오른 기업들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수익을 실현하면서 그때까지 오르지 못한 기업들로 눈을 돌리기도 한다. 일반 투자자가 돌아오면서 중소형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겠다. 다만 그들의 주식은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으므로 종합주가지수나 코스닥지수와 같은 전체 주식시장을 견인하는 힘은 약할 것이다. 따라서 주식시장은 여전히 경기 확장과 함께 우상향하겠지만 2023년 상반기까지 힘을 쓰지 못했던 종목들이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이리라 전망한다. 세 번째는 언제나 그랬듯이 일반 투자자에게 주목받고 있는 금융상품은 빛을 잃어갈 것이다. 예를 들어 2021년에서 2022년 채권이 그랬다.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자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 따박따박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명목하에 채권이나 채권형 펀드 등이 불티나게 팔렸다. 하지만 투자는 마음이 편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다. 일반 투자자가 채권에 투자하는 건 금리 때문인데 금리는 예적금으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것이고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가 목적이라면 주식이 나을 것이다. 2024년 주식시장 대세 산업군. 한국의 주식시장은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바이오, 인터넷 산업이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가증권 시장 상위 10개 종목으로 보면 반도체가 20%, 2차전지가 9%, 자동차가 3%, 바이오와 인터넷은 각각 2%와 1%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몇 가지 분야의 화두를 짚어보겠다. 하나, 반도체. 반도체는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이미 과점화된 산업이므로 큰 걱정을 하지 않는다. 다만 1, 2년의 짧은 기간 내에 수익을 내야 하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공급 사이클을 눈여겨봐야 한다. 2021년 끝을 모르고 오를 것만 같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한때는 4만원대까지 위협당했던 것을 잊으면 안 된다. 2023년 7월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공급 과잉에 따른 실적 부진에 시달렸다. 2023년 7월 실제로 삼성전자 D램 사업은 적자다. 적자라 점점 생산량을 줄이면 수요량은 유지되거나 늘어나기 때문에 D램 가격은 다시 오를 것이다. D램의 가격에 따라 주가는 다시 오르게 되어 있으므로 기회라고 할 수 있겠다. 둘, 자동차. 주식시장에서 자동차는 더 이상 하이테크가 아니다. 경기 소비재로 불린다. 각자의 소비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보편화된 재화라는 뜻이다. 현대차 그룹은 오랜 기간 계속해서 세계 무대에서의 위상을 키워가고 있다.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이 디젤 게이트로 휘청거리고 하이브리드 기술에만 집착한 일본 메이커들은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 부문과 자율주행 기술 부문에서 발군의 기량을 나타내며 창업 이래 항상 후발주자일 수밖에 없었던 100년의 내연기관 자동차 역사를 뒤집을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다. 제네시스라는 고급 브랜드도 잘 안착한 것 같다. 모두가 완전한 자율주행차를 타고 차량을 공유하는 때가 다 다음 세대라면 다음 세대에서 현대차 그룹은 기대해 볼 만하다. 셋, 인터넷. 네카라쿠베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을 줄인 말이다. 코로나19로 언택트 트렌드가 불거졌을 때 젊은이들이나 자본시장에서 가장 핫한 기업들 목록이다. 모두 인터넷 플랫폼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기업이기도 하다. 앞으로 우리 생활은 점점 온라인, 모바일화 될 것이다. 아직 오프라인이 독식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많이 있다. 가령 자동차나 부동산, 미술품, 금융상품이 그렇다. 대표적인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을 투자 대상으로 볼 때 생긴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에 없었던 자본시장 유동성의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온라인 트래픽의 증가가 맞물리면서 먼 미래에 가서야 정당화될 수 있는 높은 주가를 형성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사람들의 대면 상호작용과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인터넷 기업들의 기초 체력과 그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까지 한데 엉켜 하락하고 말았다. 안타까운 것은 일반적으로 한 차례 큰 시세를 내고 이후 많은 이들을 상처 입힌 주식들은 쉬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음 같아서는 물려있는 모든 투자자가 단번에 손실을 회복했으면 좋겠지만 실상은 코로나19 때만큼 급격한 트래픽 상승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지쳐가는 투자자들이 하나둘씩 포기하고 나가떨어져 주가의 상승 탄력을 누르게 된다. 2024년 한국 부동산 시장의 세 가지 변화. 첫째, 수요가 떨어질 수 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주택 수요는 이른바 급냉했고 이에 따라 집값도 급락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은 아파트 실거래 지수가 181.5에서 141.8로 하락했고 하락률은 21%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166.3에서 129.4로 22.2% 하락했다. 지방의 경우도 119.5에서 105.6으로 11.6% 하락했다. 이후 특례 보금자리론처럼 주택 매수 수요를 늘리려는 정책이 등장했으며 이 대책이 존재하는 기간에 6% 반등했다. 관건은 특례론이 2024년에도 진행될지 여부다. 특례론 기간을 연장하면 할수록 미래의 수요를 미리 사용하는 개념이다 보니 그 이후 더욱 수요 공백이 찾아올 것이라 예상된다. 두 번째 변화는 총선과 선거용 부동산 포퓰리즘이다. 현 정부의 지지층이 바라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은 시장 안정화와 시장 활성화로 양분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계층이 보유하지 않은 계층보다 수적 측면에서 더 많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지역개발 계획을 발표한다거나 부동산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모습이 번갈아 나타난다. 2024년 선거 역시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선거의 쟁점이 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현 정부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강남권 등에서 바라는 부양 정책과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2024년 총선은 부동산 관련 정책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진다 해도 투자적인 관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기에 정책에 너무 몰입하기보다 경계하기를 권한다. 마지막 변화는 중금리 시대로의 전환이다. 한국은행은 2021년부터 미리 금리를 인상시켰지만 2022년에 3%대 중반까지 올렸다. 이후 상당 기간 동결하는 흐름을 지켜보았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자산시장은 2010년에서 2017년에 제로금리를 경제의 새로운 표준으로 인식할 정도로 제로금리에 길들여 있다. 또한 2022년 코로나19 기간에 막대한 부양정책으로 인해 자산시장이 조정받을 때마다 중앙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을 부양한다는 정부 떠받치기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물가 상승이 발생하지 않고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 두려웠던 환경에서 펼쳐진 고도의 유동성 공급 정책들이었다. 현재는 물가 상승의 부담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제로금리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도 1%대 금리가 아니라 높은 수준의 금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부동산 시장을 살펴봐야 한다. 2024년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먼저 매매는 하향 안정화로 전망한다. 기준이 되는 전세 가격이 시장 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은 월세 상승에도 불구하고 하락할 것이고 전세가 하락으로 매매가 역시 하락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말했듯 특례론 정책이 종료되고 총선 효과도 떨어지면 주택 수요도 2024년 하반기부터 감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음으로 전세는 약보합 및 약하락세일 것으로 보인다. 월세는 소폭 상승하겠지만 전월세 전환율이 상승하여 시장 전세 가격은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월세는 약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기가 명목으로는 3%대 성장세를 보이고 이러한 성장을 반영하여 소득 대비 주거 비용의 지출 비중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성장이 예상된다. 추가로 전세 비선호 등에 따라 월세 선호 역시 작용할 것이어서 한 자릿수 범위 안에서 월세 집값이 오를 것이라 전망한다. 2023년에 전세가가 하락한 것은 월세가 내려서 하락한 것이 아니라 금리가 튀어서이다. 2024년에는 월세가 오르더라도 전세가 빠지는 이유는 월세는 성장률 때문에 오르지만 전세는 금리 상승에 시차를 둔 시중 금리가 상승해서 빠지기 때문이다. 2023년도 1분기 때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전세값이 다소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2022년 하반기에 전세값이 하락한 것은 월세가 내려서가 아니라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그런 것이다.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시장금리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게 된다면 이 영향으로 전세가가 내려갈 수 있다고 본다. 청약이 답이다. 사실 2023년에 이어 2024년 역시 집을 구매하기에 썩 좋은 시기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와중에 청약의 유일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공분양주택이나 민영주택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받는 청약은 무조건 시도해보면 좋다. 2023년도에는 사전 청약 때문에 물량이 많지 않았지만 2024년부터는 사전 청약 물량도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공공분양 청약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 청약을 계속 도전해야 될 것 같다. 다만 종전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민영주택도 좀 저렴했는데 2023년 7월에서 8월부터 분양가가 너무 올라가기 시작해서 민영주택의 일반 분양은 받기가 많이 어려워졌다. 아무튼 2024년만 놓고 보면 똑같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규제지역의 청약과 공공택지의 청약은 항상 받아볼 것을 권한다. 무주택자가 청약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안 1주택자는 어떻게 투자의 방향을 잡으면 좋을까? 윤석열 정부의 세법이 2주택까지는 보유세 부담을 완화시켜줬기 때문에 추가 1주택까지는 괜찮을 듯 보인다. 다만 부동산은 전체 자산의 절반 수준의 규모로 운영하기를 권한다. 특히 2024년은 자산을 배분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시점이 더 길어질 수도 있으며 부동산이 금리에 너무나 예민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역전세와 깡통전세. 역전세는 2년 전 전세가 대비 낮은 가격의 기술적 현상이고 금리 상승의 결과로 할인율이 올라가면서 전세가 낮아지는 것은 다소 구조적인 현상이다. 역전세나 깡통전세 환경이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급할 현금이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2023년부터 DSR이 적용되면서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고 2022년 말부터 시작된 역전세가 빌라 시장을 초토화시켰던 것과 유사한 흐름이 아파트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파트 시장의 역전세가 자칫 시장의 경색 및
자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특례 역전세론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역전세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현재로선 정확히 진단하기 어렵다. 폭락보다 서서히 하강하기를 기대하고 추진하는 정책이지만 이 역시 부채를 통해 연장하는 제도인 만큼 2023년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2024년 이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역전세는 2023년 6월에서 2024년 6월을 전후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시기별 뜨는 지역과 반세권. 2010년대 전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지역이 경기도 성남시 판교다. 판교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함한 NC소프트, 위메이드 등 국내 주요 IT, 게임 기업들이 밀집해 있다. 이들 산업이 2010년대 중후반부터 개화하기 시작하면서 구매력이 높은 직장인들이 주변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임대료 상승과 매매가 상승이 나타난 것이다. 2020년대에 주목받을 산업은 한국을 대표로 하는 반도체 산업이고 반도체 산업이 주로 위치한 지역들은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평택시 등으로 서울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들은 거대한 도시 단위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0년대 부동산의 축은 이들 남부를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용인은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 발표와 SK하이닉스 용인 건설 등을 호재로 상당한 일자리 수요를 만들어내는 도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용인시는 주거를 위한 아파트 밀집 지역이 여러 군데에 분산 배치되어 외부에서 용인시로 통근 및 통학을 할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으로의 통근 및 통학은 가장 먼저 동탄으로 대표되는 화성시에서 또 오산시에서 또 경기 광주 등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들 지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4년 총선의 영향. 2024년 총선을 전후로 국내 부동산 시장은 호재보다는 악재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3년 1월부터 현 정부는 주택시장의 수요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례론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 분양권 전매 허용을 포함한 다양한 분양 관련 규제 완화로 인해서 청약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양극화가 1년 넘게 이어지게 되면 결국 미분양 주택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특례 역전세론의 경우 소득을 초과하는 수준의 대출을 허용해 주는 것인 만큼 매우 완화적인 대출 제도라 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가계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모두 단기적인 제도며 종료 이후엔 다시 수요가 감소될 것이고 그 시점은 2024년 총선 전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총선 전까지는 정부와 여당이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혹은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총선 결과에 무방하게 총선 이후에는 이러한 정책에서 한 발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꺼지지 않는 중고차 시장. 2024년은 30조 원의 중고차 시장의 새로운 문이 열린다. 국내에서 신차는 연간 170만 대 정도 팔리지만 중고차는 250만 대가 팔린다. 연간 거래 규모도 30조 원 정도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2023년 3월 주주총회에서 중고차 사업 진출을 공식화했다. 제네시스를 포함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국내 신차 시장 점유율은 88.5%다. 당연히 중고차도 절대적 점유율을 가질 수밖에 없다. KG모빌리티도 주주총회에서 인증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그동안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았지만 2022년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023년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본격적 시작은 2024년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 국내 자동차 제조사가 인증 중고차 사업을 벌이며 중고차 시장의 지각 변동을 가져올 원년이 되는 것이다. 렌터카 업계 1위인 롯데렌탈도 중고차 판매, 중고차 렌탈 사업에 나선다. 2위인 SK렌트카도 마찬가지다. 제조사뿐 아니라 여러 대기업이 시장에 들어온다. 대기업이 진출한 30조 원 시장의 첫 해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영세한 중고차 회사들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중고차 시장에서 만연하던 문제들이 해소되면 소비자로선 긍정적이다. 그동안 벤츠, BMW, 포르쉐 등은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해왔다. 2011년부터
국내에서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한 벤츠는 연간 1만 대 이상을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15에서 20%가 고가의 고성능 라인인 AMG 모델이라고 한다. 싼 것을 사는 게 중고차가 아니다. 벤츠 인증 중고차 판매가 몇 년 사이 3배 정도 증가했는데 다른 수입차 브랜드도 마찬가지다. 도요타도 인증 중고차 사업에 나서기로 했으니 2024년 수입차의 인증 중고차 시장은 더 성장세가 커질 것이다. 중고차 시장만 성장하는 게 아니다. 빈티지 자동차 애프터마켓도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은퇴자 1700만 명 시장을 노려라. 60년대생을 위한 시장의 대응은 이미 시작됐고 레드오션을 블루오션으로 진화시키려는 실험에 주목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한국 사회와 유사하면서 시니어 마켓이 국채화된 일본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일본은 20여 년 전부터 시니어 마켓을 둘러싼 시행착오를 반복했다. 그 결과 60년대생의 소비 취향을 분석하며 일상적인 재화의 쇼핑은 물론 유통과 금융까지 가세한 서비스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30%를 웃도는 초고령 사회답게 60년대생의 미래 욕구까지 장악한 분위기다. 한국도 시간 문제다. 당분간 한국 사회의 생존과 성장은 60년대생이 어떻게 장악할지 그 여부에서 엇갈릴 전망이다. 90년대생에서 60년대생으로 이동하는 것은 예고된 트렌드이기도 하다. 가령 사업 모델을 입시 교육에서 평생 교육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제품과 서비스의 연령 구분을 평생 소비형을 강조하는 마케팅 혹은 60년대생 타깃의 라인업을 강화하는 흐름이 보인다. 새로운 중년 세대를 포섭하는 게 한국보다 빨랐던 일본은 더 구체적이다. 60년대생인 5060 세대와 90년대생인 2030 세대만 비교하면 편의점은 물론 온라인에서까지 소비력이 역전됐다. 간판 상품의 판매 전략도 바뀌고 있다. 안경, 자동차, 식품 등 다양한 업종에서 60년대생을 의식한 라인업이 드러난다. 안경은 학생 위주의 근시 대응에서 노안 대비로 수정했고 스포츠클럽도 이용자 수는 청년 중심에서 60년대생으로 역전된다. 아직 고민하는 기업이 많지만 무시할 수 없는 대세가 됐다는 게 중론이다. 60년대생의 발굴은 불황을 극복할 힌트 중 하나다. 고용과 내수 확대의 디딤돌로 활용하면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다. 한편 60년대생은 제도적 변화를 경험할 확률도 높다. 곧 맞이할 65세 정년 제도가 60년대생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가 맞물려 기존의 복지 모델은 유지되기 힘들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한데 그렇다면 더 일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정년 연장 루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60년대생은 대부분 국민연금의 만액 조건을 갖췄고 고도 성장기의 수혜를 입은 덕에 소득 비례형의 연금 납부액마저 상당한 수준인데다 맞벌이까지 감안하면 연금 재정은 지속되기 어렵다. 이들이 받을 연금까지 계산하면 시니어 시장의 크기를 짐작할 만하다. 국가적으로 보면 정년 연장은 안전장치일 수밖에 없다. 물론 정년 연장의 수혜자가 대기업, 공무원 등 전체 근로자의 10%도 안 된다는 점은 함정이다. 절대 다수는 정년 퇴직 없이 그보다 이른 나이에 현장을 이탈할 수도 있다. 이들의 파이도 꽤 있다. 늘어난 평균 수명까지 감안하면 단기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려는 이들이 많아지거나 적극적인 창업으로 내수 시장에 도전하는 길이 대부분일 것이다. 다행히 서비스 기본법 등 내수 산업을 키우려는 변화의 양상은 목격되고 있다. 단 전체적인 퇴직자의 취업, 창업 시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으므로 다양한 기회가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뉴 실버 세대의 나 혼자 잘 산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인 인구가 20% 이상이라는 뜻의 초고령 사회는 추계를 앞당겨 2, 3년 후면 당할 것이다. 60년대생의 선배 그룹이 중심이 된 뉴 실버 세대의 시장 장악력도 무시할 수 없다. 앞으로 60년대생의 초고령화에 대응할 전략을 위해서도 뉴 실버 세대의 동향과 욕구 분석은 필수다. 뉴 실버 세대의 집중적 소비는 간병과 의료로 포괄되는 돌봄이다. 요컨대 유병 노후가 전제된 늙음의 비즈니스화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고령복지가 중심이었다. 다만 재정적 부담이 커지면서 벌써 장기 요양보험을 비롯해 지출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고령 연령을 상향해 적용될 인구를 축소하려는 이유다. 문제는 늙음을 다루는 저부담, 고수혜의 공공복지가 원래부터 돌봄 수요의 1%도 안 되는 데다 99%는 영세한 민간 파트의 산업처럼
여겨지며 사람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이 틈새 시장이 돌봄의 시장이다. 이 틈새 시장이 돌봄의 시장화다. 돌봄 사업은 확장성이 좋다. 시설 간병, 주간 간병, 방문 간병, 복지 연구, 배달 서비스, 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아우른다. 세부적인 영역 또한 배식 서비스, 지킴 서비스, 가사 대행 등 본격화된다. 사람들의 건강 상태별로 시장의 수요가 다양화되었다는데 보통 간병 예방을 위한 헬스케어와 식품 유통의 수요가 많고 아프면 돌봄 단계의 생활적 수요로 넘어온다. 기술 혁신으로 IT나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도 나날이 진화된다.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대행, 보조 수단은 관련 산업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보험사의 요양 서비스 진출이 필두일 것이나 아직 초기 단계다. 뒤집어 말해 더 큰 기회가 아직 있다. 일본은 거대 인구가 수명 연장과 내수 토대 등과 맞물려 시장 경쟁이 치열하다. 일본 업계의 쌍벽인 소니와 파나소닉 등 가전업체조차 간병 산업에 뛰어들 정도다. 뉴실버 세대의 소비 시장은 욕구별로 다양한 맥락에서 발굴할 수 있다. 범용제부터 사치제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해도 대체적인 욕구 발현은 단계별로 연결된다. 먼저 최소한의 기초 수요는 가장 범용적인 시장성을 갖는다. 의식주가 계속되는 한 반복형 생활 필수품은 소비될 수밖에 없다. 키워드는 삼시세끼 구매 대행, 안부 확인, 가사 대행 등으로 정리된다. 기초 수요가 완비되면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픈 무병장수의 길을 향한다. 예방운동, 간병대책, 전용주택, 사후준비 등의 키워드로 압축된다. 생활과 건강이 일정 부분 실현되면 관계적 소비가 발생한다. 독거 생활일지언정 연결을 통한 심리, 관계 안전망을 다지고자 가족주의의 손자사랑, 효도상품, 황혼인연 등에 집중하는 경향성이 짙다. 한국도 새로운 중년 세대를 보건대 노년 소비의 잠재력은 클 것이다. 50%에 육박하는 상대적 빈곤율로 고전하던 옛날의 노년과는 달라졌다. 가령 백화점 AK플라자 분당점은 업계 최초로 시니어 고객을 위한 전용 스터디 클럽을 열었다. 5070 세대 매출이 40%에 육박하자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아름다운 인생학교를 설치했다. 심리학, 일본어, 서양 미술사 등 교양 광자의 수강생은 나날이 증가한다. 매출 효과도 실현되었고 수강생 평균 구매액이 일반 회원보다 높다. 실버 편집숍에 실패한 롯데백화점은 젊고 날씬하게 보이길 원하는 뉴실버 세대의 심리를 읽고 체형 보정 청바지로 반전에 성공했다. 내용은 실버라도 포장은 젊음으로 마케팅했다. 이렇듯 뉴실버 세대의 발굴이 지속되면 큰 시장이 설 날도 머지않았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